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하나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청이라는 도장이 찍힌 갈색 봉투였죠. 두껍고 무거웠어요. 68평생 이런 봉투는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저는 박명옥, 성수동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2년. 그이가 남긴 조그만 반찬 가게로 하루하루를 이어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된장 끓이고 나물 무치는 일. 그게 제 전부였어요. 봉투를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내용일까 겁이 났습니다. 세금 고지서일까 아니면 또 뭔가 내라는 독촉장일까. 가난한 사람은 우편물조차 두렵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 보상 안내. 눈을 의심했죠. 1번, 2번, 3번 읽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90억 원, 건물 보상금 50억 원, 이주비 및 영업손실 보상 10억 원, 합계 150억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루가 차가웠어요. 5월인데도 냉기가 올라왔죠.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정신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고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죠. 그래도 똑같았어요. 계약일, 지금 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구청장 직인. 모두 진짜였습니다. 15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반찬 팔아서 모은 돈이 2천만 원. 그 돈도 허리 휘어지도록 일해서 10년 넘게 모은 거였는데 150억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죠. 가난한 할머니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라니.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세 자식의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둘째 딸 수진이, 막내 아들 민호.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 재훈이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 수진이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민호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죠. 이제 그 걱정들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그라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는 척은 하겠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하면서 눈물도 흘릴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돈이 언젠가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봤으니까요.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세 남매가 모처럼 다 모였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명예? 그야 엄마 명의지. 아, 그럼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3분의 1씩 나눠지는 거 맞죠?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런 이야기 지금 왜 해요? 엄마 앞에서. 아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 엄마도 불편하실 거 아냐? 민호도 가세했죠. 맞아요. 요즘은 다 생전에 정리한대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밥 먹으면서 유산 이야기를 하던 그 표정들. 조심스럽게 말하는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구나. 물론 자식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부모 재산은 결국 자식 것이니까. 하지만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이 150억이라는 돈, 이걸 알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효자라 불리던 자식도 돈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죠. 저는 그걸 수없이 봤어요. 이웃집 김씨 할머니는 땅 팔고 나서 자식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요양원이 더 편할 거예요, 엄마. 그러더니 할머니를 시설에 보내고 집은 자기들이 차지했죠. 친구 순자 언니는 유산 문제로 남매끼리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자란 남매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서 으르렁거렸어요. 결국 10년째 연락도 안 하고 산답니다. 교회 집사님은 아들한테 통장을 맡겼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한마디로 20년 모은 노후 자금이 날아갔죠. 돈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랑마저 지워버리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이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시험해보자. 내 자식들이 돈 없는 늙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효도가 뭔지 아는지, 아니면 그저 유산만 노리고 있는 건지. 그날 오후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물었죠. 이 보상금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석 달 뒤 정도 예정입니다. 어르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라 본인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혹시 제가 원하면 더 늦출 수도 있나요?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석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식들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뒤에 있을 유산만 사랑하는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무궁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죠. 25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심은 거였습니다. 여보,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나이 들겠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무는 자라도 사람은 늙는다는 걸. 남편은 먼저 떠나고 저만 홀로 남았죠. 하지만 무궁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꽃이 지고 또 피고 그렇게 12년을 견뎌온 나무. 나도 저 나무처럼 견뎌야지.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150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돈. 아직은 서류 위의 숫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죠. 욕심이 생기니까, 싸움이 생기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가난해도 함께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겨울밤에 붕어빵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수진이는 오빠 먼저 먹으라고 양보했고 민호는 엄마가 제일 작은 거 먹었어 하며 울었죠.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재훈이는 제게 전화할 때마다 한숨부터 쉬어요. 수진이는 애들 자랑만 하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죠. 민호는 아예 제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늙어서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했어요. 단골 할머니가 무 한 단을 사가면서 말했습니다. 명옥이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50억이 생겼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손님들, 김치 냄새, 계산대 소리.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150억이라는 비밀. 그 비밀은 무거웠고 차갑고 또 묘하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비밀이 곧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자식들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 열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 잠들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50억, 그리고 새 자식. 토요일 오후 큰아들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45, 대기업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며 늘 한숨부터 쉬는 아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재훈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계세요? 들어와라. 재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구두를 벗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죠. 힘들어 보이는구나. 에이, 뭐 그냥 그래요. 재훈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카톡인지 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수지랑 애들은? 애들 학원 보내고 수지는 친구 만났대요. 대답은 짧았고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재훈이는 제일 말이 많은 아들이었죠. 학교 다닐 때는 매일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놨고 회사 들어가서도 상사 욕, 동료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무거워졌죠. 제 얼굴보다 핸드폰 화면을 더 오래 쳐다봤어요. 재훈아. 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요, 별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낼 순 없으니까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재훈이가 불쑥 물었어요. 엄마, 요즘 가게는 잘 돼요? 응, 그냥 그렇지 뭐. 손님 많이 와요? 예전보단 줄었지. 요즘 애들은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잖아.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물었죠. 그럼 수입은 괜찮으세요? 생활비 모자라진 않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걱정해서? 아니면 괜찮아. 엄마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 재훈이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엔 안도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다행이라니. 제가 돈 걱정 없다는 게 다행이라는 건지 아니면 제게 도움을 안 줘도 된다는 게 다행이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재훈이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아들이 물어본 건 제 안부가 아니었어요. 제 지갑 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수진이가 왔습니다. 42.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죠. 밝고 활발하던 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수진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죠. 저는 과자를 꺼내주고 수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잠깐 커피 좀 마시고 올게요. 그래. 수진이는 핸드폰 보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손주들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만화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거실을 훔쳐봤죠. 수진이는 1시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쇼핑몰인지 뭔지 계속 화면을 넘기더라고요. 수진아, 배고프지 않아? 엄마가 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밖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럼 애들은? 애들도 괜찮아요. 차갑게 대답하곤 다시 핸드폰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갈게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얘들아, 가자. 손주들을 재촉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용돈 좀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용돈? 네, 애들 학원비가 이번 달에 좀 빡빡해서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꺼내서 세어봤죠. 40만 원이 있었어요. 미안한데 50은 없고 40만 원밖에 없네. 수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음 달에 드릴게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꼭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빌려간 돈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나간 뒤 저는 빈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학원비라. 정말 학원비가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 지갑에서 돈 좀 빼내려고 한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흘 뒤 막내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9. 대학 강사라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늘 푸념하는 아들이었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논문 쓰느라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 네, 엄마, 그런데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혹시 엄마, 돈 좀 여유 있으세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왜?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서요. 이번 달에 좀 빡빡하거든요.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세 자식 모두 똑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지갑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거였죠. 민호야. 네. 엄마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여유가 없단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민호의 목소리가 확 식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돈 없는 엄마는 필요 없는 거였어요. 용돈 줄 수 없는 엄마는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미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다만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죠.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럴 수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사흘을 더 울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백엔니지 젖을 만큼 울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울수록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냉정함으로 굳어졌어요. 확실히 알아야 해. 자식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 그걸 확실히 증명받아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심만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나 만들기로 했죠.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어요. 큰 병원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죠. 접수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접수 직원이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심장 검사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순환기내과로 안내해 드릴게요.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부터 저보다 나이 든 어르신까지 모두 어딘가 아픈 얼굴들이었죠. 1시간을 기다려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1달 전쯤부터요.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 오르면 숨이 많이 차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심전도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검사실로 옮겨져서 기계에 연결되었죠. 삐, 삐, 삐.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전극을 제 가슴과 팔에 붙였어요.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죠. 편안하게 계세요. 금방 끝나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심장 판막에 약간 문제가 있네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예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하면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로 충분해요. 다만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죠.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며 3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비를 내고 병원을 나왔어요. 손에는 진단서와 처방전이 들려 있었죠. 심장 판막 이상.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자식들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들은 기꺼이 돈을 낼까? 아니, 낼 리가 없죠. 아까 재훈이, 수진이, 민호의 태도를 봤잖아요. 자기들 형편이 어렵다고 했죠. 제게 오히려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정말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때도 그들은 돈을 아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진단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펼쳐서 날짜를 계산했어요. 오늘이 5월 15일. 1달 뒤쯤 자식들을 부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급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남편 박종철.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뇌출혈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이는 영정사진을 들고 오열했고, 수진이는 관 앞에서 기절할 뻔했고, 민호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착해. 아빠를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엄마도 사랑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도 지나자 아이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1달에 1번, 나중엔 2달에 1번. 그러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얼굴을 비췄죠. 그것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고 밥 먹고 1시간쯤 있다가 바빠서요라며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40대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직 젊고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자식들에게 엄격했어요. 특히 돈 문제에선 더 그랬죠.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돈 달라면 주고 힘들다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계속 퍼줬죠.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가느다랗게 숨을 쉬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애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고마운 줄 몰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본성을. 미안해요, 여보. 당신 말을 진작 들을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 일부러 한숨을 쉬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죠. 명호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이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가 아픈데? 심장이 좀 그래요. 병원 갔더니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어머, 큰일이네. 자식들한테 말했어? 아직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자식들이 알아야 할 거 아냐. 그러게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이틀 만에 온 동네가 다 알았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안부를 물었고 옆집 할아버지도 걱정했어요. 명옥이 엄마 몸조리 잘해. 나이 들면 심장이 제일 중요해.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병원 갔다면서요? 아, 그거 괜찮아. 무슨 병인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은 거야. 엄마, 제대로 말씀하세요. 심장이라며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질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 의사가 약간 이상이 있다고는 했는데 약 먹으면 된대.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괜찮대. 나중에 봐야 한다네. 아, 다행이다. 놀랐잖아요. 다행이라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인 건지 아니면 돈 들 일이 없어서 다행인 건지. 그래, 걱정 마라.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와 민호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형식적인 안부, 짧은 대화, 그리고 빠른 마무리. 아무도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직접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 한 통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보자. 한 달 뒤 자식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할 겁니다. 엄마한테 수술이 필요하다고, 돈이 1,000만 원 든다고,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150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인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희미한 빛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표정, 힘없는 목소리, 지친 걸음걸이, 연기라기엔 너무 진짜 같았죠. 어쩌면 진짜였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픈 법이니까요. 6월 15일 토요일, 저는 새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평소 같으면 바빠서 모르겠어요 하며 애매하게 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재훈이가 제일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도 금방 답했죠. 네, 엄마. 민호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면 와서 직접 들으라고요.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무궁화 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저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마루를 닦고 소파 쿠션을 털었죠. 부엌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예전엔 이 냄새만 맡아도 행복했죠. 아이들이 엄마 잡채다 하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씁쓸했어요. 오후 5시쯤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평소보다 더 수수하고 초라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흰머리가 반은 넘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입술은 핏기가 없었고 손등엔 검버섯이 돋아 있었죠. 68. 숫자로는 그냥 나이일 뿐인데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6시가 되기 10분 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재훈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주말인데도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표정은 딱딱했어요. 엄마 왔어요. 들어와라. 재훈이는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잡채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곧이어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데려오지 않았죠. 엄마, 왔구나.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와 재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매는 서로 눈인사만 했을 뿐 대화는 없었어요. 10분쯤 지나서 막내 민호가 왔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앉아라. 세 남매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불러서 미안하다.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뒀던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병원 갔다고 했지? 네. 재검사 받았어.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대.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보다는 당황함에 가까웠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수술이요? 심장 수술? 응. 판막을 교체해야 한대. 언제요? 다음 달 안으로. 재훈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돼요? 2주 정도. 비용은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세 자식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죠.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든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한숨이었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통장엔 돈이 없어. 가게 운영하느라 모아둔 게 없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하려고.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회사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변명하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카드값만 매달 300만 원이 넘어요.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관리비에, 차 할부금까지.
솔직히 저도 빚쟁이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죄송해요, 엄마. 진짜 여유가 없어요. 재훈이의 얼굴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안 시키면 뒤처지잖아요. 남편 월급으론 생활비도 빠듯해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저도 친정 엄마한테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걸 지금 저희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나 싶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가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거.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내라니 그게 좀. 민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내고 싶지 않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도 떨렸죠.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너희 생각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의료보험 되잖아요. 실비보험도 있으시고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보험으로 다 안 돼. 자부담이 있어. 그럼 병원이랑 상담해 보세요. 분할납부 같은 거 되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분할납부를 해. 가게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약으로 버틸 순 없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약으로 버티라고요? 자기 엄마 보고 수술 말고 약으로 버티라고요?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잖아. 근데 엄마, 심장 수술은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괜히 수술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엄마 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재훈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돈 없으니까 수술 말고 약으로 버티라며? 그게 죽으라는 말 아니고 뭐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마음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마음만 있어서 뭐해? 행동이 없는데.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도덕적 압박 주시는 거잖아요. 뭐? 제 말은요. 엄마가 평생 우릴 키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들려요. 1,000만 원을 어떻게든 우리 보고 내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저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전화 드릴게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식탁 위에는 식은 잡채가 그대로 있었고 컵들도 그대로였죠. 아무도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엄마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열했어요. 12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1,000만 원. 150억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돈이었죠. 하지만 그 티끌조차 아까워하는 자식들. 엄마 목숨보다 자기 통장이 더 소중한 자식들. 그날 밤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150억은 다른 곳에 쓰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주겠다고.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수진이도, 민호도 마치 그날 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두 침묵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 마지막 확신을 줬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담당자는 친절했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 복잡하지 않았죠. 일주일 안에 서류를 준비하고 2주 뒤면 보상금이 입금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0억? 그 돈이 곧 제 통장에 들어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숫자였죠. 가게에서 하루 벌어봤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그렇게 40년을 일해도 14억 4천만 원, 150억엔 한참 모자랐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안 준다는 건 확실했지만 그럼 뭘 해야 하는지는 몰랐죠.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수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새로 지어진 카페들이 보였죠.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 있는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어요. 평균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죠. 다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등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김씨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옥이 어디가? 그냥 산책이요. 들어와서 차나 한 잔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판, 오래된 텔레비전, 삐걱거리는 의자.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심하게 기침하시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에이, 늙으면 다 이래.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지. 그래도 가보세요. 돈이 어디 있나?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최 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돈도 없고.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저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경로당을 나와서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야. 150억을 쓸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저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목록. 첫째, 보상금 받기. 둘째, 새 통장 만들기. 자식들이 모르는 통장. 셋째, 재단 설립하기. 넷째, 이름 바꾸기. 다섯째, 새로운 삶 시작하기.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마치 다짐하듯이요. 일주일 뒤 저는 모든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2주 뒤에 입금될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 와중에도 자식들한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단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수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 뒤로 또 침묵이었죠. 수진이와 민호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어요. 마치 그날 밤의 대화가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7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구청 번호였습니다. 어르신, 보상금이 오늘 오후에 입금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오후 3시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고 통장 잔액이 떴어요. 150억 300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어요.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 150억의 주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재단 설립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재단이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일 하시려는군요. 자금은 얼마나 되시나요? 150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50억이요? 네. 정말이세요? 네.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관청을 드나들었어요. 재단 이름은 행복나눔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실은 성수동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박명옥에서 박선희로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법원에 가서 사유서를 쓰고 심사를 받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반쯤 지나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가 났고 개명도 완료됐어요. 저는 이제 박명옥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이었죠.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저는 오랫동안 그걸 쳐다봤어요. 박선이, 낯선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옛집을 돌아봤습니다. 마당의 무궁화 나무에 다가갔어요.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남편이 심었던 나무, 25년을 함께한 나무. 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 하나가 떨어져 제 손바닥에 앉았습니다. 축복인가?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련도 남기지 않았죠. 새 아파트는 재단 사무실 근처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 그것으로 충분했죠.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아야지.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요.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재훈이, 수진이, 민호. 세 번호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곤 차단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차단. 언젠가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박선희로 살았어요. 행복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재단에서는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암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미루던 할아버지, 당뇨병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 한 달에 평균 30명을 도왔죠. 또 경로당을 6곳 리모델링했어요. 낡은 장판을 바꾸고 보일러를 새로 달고 의자와 텔레비전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게 돈을 쓰는 진짜 이유였던 거죠. 자식들한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전화가 왔었어요. 차단했지만 발신 기록은 남았죠. 재훈이가 15통, 수진이가 9통, 민호가 5통.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뜸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 포기한 거겠지.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 50대 여자 변호사였죠.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자식들한테 사망 통지서를 보내주세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사망 통지서요? 네, 제가 죽었다는 서류를요. 하지만 그건 위법입니다. 허위 사망 신고는 범죄예요. 진짜 사망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통지서 형식으로요. 구청 도장 같은 건 안 찍고 재단 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왜 그러시려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왜 이 일을 하려는지. 변호사는 묵묵히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참 아프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첫째, 장례는 재단에서 주관한다. 둘째, 시신은 의학 기증으로 즉시 처리한다. 셋째, 자식들에게는 연결식 30분만 허락한다. 넷째, 빈소 설치 불가, 3일장 불가. 다섯째,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절대 불가. 변호사가 물었죠. 유족들이 반발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함이라고요.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 통지서가 완성됐습니다. 행복나눔재단 공식 문서 형식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고 박명옥 여사께서 지난 12월 15일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은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추모공원 영안실에서 거행됩니다. 서류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부고장이었죠. 아직 살아있는데 제 죽음을 알리는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발송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주세요. 12월 16일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재훈이, 수진이, 민호의 집으로요. 그날부터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장례식에 올까?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갈까? 12월 18일 아침, 서울 추모공원 영안실에는 작은 공간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빈소도 없었고 관도 없었어요.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죠. 10년 전 제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저는 영안실 옆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일방향 거울로 밖이 보이는 곳이었죠. 변호사와 재단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오실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올지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올 거라고.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엄마 장례식엔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9시 4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재훈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맸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진을 바라봤죠.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분명 울고 온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정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오열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몸을 앞뒤로 흔들며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재훈이도 울고 있었죠. 두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시가 되어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와서 영정사진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알아요. 다 알아요. 민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요. 세 자식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 분노, 연민,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재훈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빈소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과는 어디 있어요? 재단 직원이 다가왔어요.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유족분, 고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이미 의학 기증 처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우리한테 말도 없이?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까지 마친 법적 유언입니다. 30분간의 연결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수진이가 직원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에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다니.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호가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이럴 수가 마지막까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실례합니다. 행복나눔재단 법률 대리인입니다. 세 자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어머님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재훈이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께서 생전에 재개발 보상금 150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0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어머님께서는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셨고 1년 동안 어르신들을 도우셨죠. 그럼 그 돈이.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네, 모두 사회에 환원됐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이셨어요. 재훈이가 비틀거렸습니다. 150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머님께서는 자녀분들이 돈이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죠.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시험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은 1,000만 원도 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수술 대신 약으로 버티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식들은 돈만 사랑하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재훈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새 자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자필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낡은 편지 봉투. 엄마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재훈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재훈아, 수진아, 민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미안하다는 말은 받지 않을게. 너희도 각자 사는 게 힘들었을 거야. 다만 엄마는 너희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엄마가 너희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길 바랐단다. 너희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엄마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했어. 장례도 빈소도 3일장도 필요 없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30분도 시간 내기 힘들다던 너희가 죽고 나서 3일 밤낮 지킬 필요는 없지 않겠니? 30분. 딱 그만큼만 시간을 줄게. 그것도 엄마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엄마는 없다. 돈도 없고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아. 엄마가 편지를 읽는 재훈이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그 편지를 주워 읽었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쓰러졌죠.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거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30분이 지나고 직원들이 영안실 문을 닫았습니다. 새 자식은 밖으로 나왔어요.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시험을 할 시간이야.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단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안실에서 무너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잔인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잔인한 건 그 아이들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 엄마를 외면했던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정월 초 재단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원 김미경 씨가 제게 보고했어요. 이사장님, 자원봉사 신청이 3건 들어왔어요. 그래요? 좋네요. 근데 좀 이상한 게 3분 다 성함이 박 씨예요. 박재훈, 박수진, 박민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식들이었어요. 면접은 언제 보나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곤 결심했죠. 미경 씨가 면접 봐주세요.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네. 이사장님이 안 보세요? 네. 대신 제가 CCTV로 지켜볼게요. 미경 씨가 제가 드리는 질문대로만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했어요.
세 사람의 자원봉사 신청서였죠. 재훈이는 주말 급식 봉사에 지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르신 말벗 서비스, 민호는 시설 청소 및 관리. 신청 동기란에는 각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훈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봉사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보였죠.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하려는 걸까?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실에 있는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CCTV 화면에 면접실이 보였죠.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재훈이, 수진이, 민호. 1년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수진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민호는 등이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김미경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행복나눔재단 인사 담당 김미경입니다. 세 자식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자원봉사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훈 씨부터 여쭤볼게요. 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생전에 제가 너무 못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죠. 엄마가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외면했습니다.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걸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고 싶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 씨는요? 저도 똑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인생이 멈췄어요. 아이들한테도 짜증만 내고 남편하고도 자꾸 싸우고 맨날 울기만 하죠.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한테 맨날 돈만 타갔어요. 아이들 핑계대고 엄마 외롭게 만들었죠.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약으로 버티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요. 엄마가 하시던 일을요. 이 재단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잖아요. 엄마가 사랑했던 어르신들을 제가 돌보고 싶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호 차례가 됐어요. 민호 씨, 왜 봉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변명 안 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일 나쁜 자식이었어요. 엄마 보고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도덕적 압박이라고까지 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장례식 때 받은 편지 있잖아요. 30분도 시간 내기 힘들다던 너희가라는 그 문장. 매일 읽어요.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해진 종이였어요. 이게 엄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못한 거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면서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변했구나. 미경 씨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시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자식이 동시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미경 씨가 이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세 분 다 합격시켜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사장님 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미경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자식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CCTV로, 복도 끝에서, 유리창 너머로.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죠. 재훈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퍼드렸죠. 할아버지, 더 드릴까요? 할머니, 반찬 더 필요하세요? 예전의 재훈이가 아니었어요. 회사 과장이라며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가 국을 쏟으셨어요. 테이블에 국물이 쫙 퍼졌죠.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재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닦을게요. 재훈이는 웃으며 걸레를 가져와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새 국을 떠다 드렸죠. 천천히 드세요.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시자 재훈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챙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수진이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죠.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제가 다음엔 떡 사올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수진이 손을 잡고 우셨어요. 고맙다, 아가야. 내가 오면 우리 딸 생각이 나는구나. 딸이 10년째 연락이 없거든.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딸분도 분명 할머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네. 저도 제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딸분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민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오는 거였어요. 경로당 청소를 했죠. 화장실을 닦고 마루를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고된 일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전구 하나가 나갔네요. 제가 갈아 끼울게요. 보일러가 좀 이상한데 제가 수리기사 불러서 같이 확인할게요. 다음 주에 페인트 칠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적극적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했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혼자 경로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죠. 저는 문틈새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가 보고 계시면 조금은 용서해 주실까요? 눈물이 편지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야, 엄마가 다 보고 있단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 자식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단에 나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빠도 꼭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재훈이가 참 착하다. 수진이는 우리 딸 같아. 민호 없으면 이 경로당 어떻게 돌아가겠어. 칭찬이 쏟아졌죠. 저는 매일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숨어서요. 들키지 않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게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미움도 아니었죠. 그건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제 용서해도 될까? 이제 다시 만나도 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진짜 진심을 확인할 마지막 순간이요. 5월이 돌아왔습니다. 새 자식이 재단에서 일한 지 넉 달째였어요. 이제는 재단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어르신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가 됐다고. 5월 15일 토요일, 재단에서 어르신 감사의 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도움을 드린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와 공연을 함께하는 자리였죠. 경로당 6곳에서 100여 명이 오셨어요. 재단 사무실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 자식도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어요. 재훈이는 테이블을 나르고 수진이는 꽃꽂이를 하고 민호는 음향시설을 점검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으시고 음식이 나왔어요. 잡채, 불고기, 전, 과일.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복나눔재단 박선희 이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채였죠. 어르신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이 재단은 특별한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자식들은 돈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로 했죠. 그게 이 재단의 시작입니다. 재훈이, 수진이, 민호가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자식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박재훈, 박수진, 박민호. 이 세 분은 넉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세 자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세 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왜 봉사를 하시나요? 돈도 안 되는 일인데요. 재훈이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평생 엄마한테 못됐어요. 돈만 밝히고 엄마 마음은 몰랐죠. 엄마가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외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술렁거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잘해드리면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엄마한테 맨날 돈만 타갔어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입만 열면 돈 달라고 했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약으로 버티라고 했어요. 수술비가 아까워서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몰랐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나쁜 자식이었어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엄마 보고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도덕적 압박이라고까지 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매일 청소하고 어르신들 도와드리면서 생각해요. 엄마가 저보고 계실까? 조금은 용서해 주실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심이에요. 무대 위의 세 자식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도 마스크 안에서 울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세 자식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재훈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예요?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세 자식이 무대 위에서 무너졌어요. 재훈이는 무릎을 꿇었고, 수진이는 주저앉았고, 민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살아계셨어요. 수진이가 기어오듯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잔인했지. 수진이가 제 품에서 오열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재훈이와 민호도 달려왔습니다. 넷은 무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어르신들도 직원들도 모두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세 자식을 일으켰어요.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어. 미안하다.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시험에 떨어질 만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합격했어. 저는 세 자식의 손을 잡았어요. 넉 달 동안 지켜봤단다.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섬겼는지 다 봤어.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너희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걸 본 순간부터 저는 세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돈 때문에 망가졌던 마음도 다시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 너희가 그걸 증명했단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박선희로 살 거야. 이 일을 계속할 거고.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저는 세 자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다. 세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세 자식과 함께 옛집으로 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성수동 한옥이었어요. 마당의 무궁화 나무는 여전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이 나무 기억하지? 네, 아빠가 심으신 거죠. 재훈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저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너희한테 이렇게라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민호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틀렸어요.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훈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저는 세 자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됐어. 그날 저녁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1년 전에 만들었던 잡채였죠. 냉동실에 얼려뒀던 거였습니다. 엄마 잡채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먹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됐어. 이제 먹으면 되지. 잡채는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 자식은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마치 엄마의 사랑을 씹어 삼키듯이요. 밤이 깊었습니다. 자식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홀로 마당에 섰어요. 무궁화 꽃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 좀 봤어요? 변했어요. 진짜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소, 여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고 기쁨이었고 평화였어요. 150억은 이제 90억이 남았습니다. 60억을 어르신들을 위해 썼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진짜 가치 있는 걸 샀으니까요. 제 자식들의 변화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돈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세 자식은 여전히 재단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에게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
미움이 아니라 사랑, 복수가 아니라 용서. 그게 제가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됩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지만 진짜 사랑은 그 본성마저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100억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작은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